네, 자, 오늘 보건행정 이제 강의, 기본이론 강의 시작할 거고요. 공중보건이랑, 에서도 이제 제가 교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보건행정도 마찬가지로 교재가 3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1권, 2권, 3권이 있어요. 자, 3권은 부록이에요. 부록이어서, 그동안 그 공개됐던 기출문제들, 그 다음에 법규, 의료관계 법규들이 들어가 있고, 보건행정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은 보건직 준비하시는 분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건연구사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보건행정 전체가 아니라 보건행정 파트 1, 파트 2, 그러니까 1권과 2권이 있는데 1권까지만 1권 내용만 보건연구사 보건학 범위에 포함이 되고 2권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듣게 되실 거고, 보건행정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직 시험이 원래는 그 지역별로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다 문제가 비공개였어요. 근데 2022년, 그러니까 올해 6월달 시험이 처음으로 공개, 전국의 보건직 시험 문제가 공개로 바뀌어서 그냥 서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직 문제가 같이 다 공개돼서 나왔거든요. 이게 이후로도 계속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올해는 공개였고, 내년 시험은 또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우선 그 보건직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 보건행정의 나머지 3과목이 공통과목. 그래서 국어, 영어, 한국사예요. 그래서 사실 국어, 영어, 한국사 다 만만치 않은 과목들이고, 특히나 영어로 발목 잡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과목별 그런 안배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 와중에 공중보건이랑 보건행정은 앞에서 이제 공중보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점수를 더 플러스로 얻어가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한국사나 국어나 영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공중보건이랑 보건행정에서 채워 넣어야 하는 과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과목에서는 진짜 고득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 시험이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합격선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다른 직렬에 비해서 보건직은 유독 높아요. 합격선이. 보건연구사는 더 말할 나위가 없고. 근데 이제 보건직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한국사가 공통 과목이니까 다른 직렬이랑 비교를 하기 되게 좋은 직렬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뭐 건축직이나 환경직이나 뭐 농업직이나 뭐 다른 일반 직렬들이 있죠. 기술 직렬들. 보면은 보건직만 유독 높아요. 그 말은 뭐냐면 보건직 수험생들이 공중보건이랑 보건행정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높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직렬에 비해서 공부를 제가 보기엔 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더 열심히 하고 잘 해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까지 다 합쳐도 합격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보건직 보면은 물론 이제 그 해마다 조금씩 다르거나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85점 정도는 돼야 돼요. 85점 이상으로 맞아야 되고 90점이 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지역별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5과목이라는 이제 과목 공부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가 있지만 그래도 잘 시간 낭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직 같은 경우는 단기 합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의료기술직 같은 경우는 3과목이거든요. 공중보건, 그 다음에 의료관계 법규, 그리고 생물, 이렇게 3과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단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데 유리한 부분이 있고, 보건연구사 같은 경우도 3과목이에요. 근데 보건직 같은 경우는 5과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어, 영어, 한국사는 범위도 너무 또 많아요. 그러니까 단기 합격이 솔직히 쉽지 않은 직렬인 건 맞고, 거의 대부분 보건직 수험생들 제가 이제 실강에서 만났을 때 거의 보통은 한 2년? 1년 안에 붙으면 정말 빨리 붙은 경우예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렇다고 안 되냐? 돼요. 우리 여기 학원에 그 TV, 그 복도에 TV 있었고 합격생들 막 인터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는데, 학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중에 이제 보건직 합격생 중에 2021년 합격생 인터뷰한 영상이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기억나는 친구여서 하나 얘기를 해드리는데 8개월 만에 붙었어요. 그 친구가 아마 10월 달인가부터 와서 수업을, 문제풀이 할 때부터 왔나 보구나. 1월 달부터 왔는데 이 친구가 그 전에 이제 동영상으로 기본 이론이랑 수업을 다 듣고 문제풀이 수업을 왔는데 이제 실제 6월 달에 합격해서 8개월 만에 그 친구가 합격을 했어요. 보건직 서울시로. 그것도 합격을 했는데,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근데 어땠냐면은 그 친구가 유독 생각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맨날 맨 앞에 앉아가지고서는 수업을 정말 열심히 참여를 해요. 엄청 큰 소리로 대답하고 엄청 적극적으로, 제가 질문을 막 많이 하거든요. 이거 뭘 것 같아요? 뭘 하면은 엄청 열심히 대답을 해요. 근데 다 틀려.
근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계속 얘기해서 이거 뭘 것 같아요. 뭐 그거 아니고. 그래서 문제풀이 수업할 때 계속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랑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저는 이번에 무조건 붙을 거예요. 저는 이번 시험에 무조건 붙을 거예요. 저는 다음 없어요. 무조건 붙을 거예요. 그냥 자기가 붙을 거라고 정말 굳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되든 안 되든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제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한국사 수업 때도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맨날 다 틀리면서 계속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모의고사 문제풀이 수업을 들어갔는데 이제 마지막 한 2달 정도 남았을 때죠. 모의고사 수업을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이것 봐라. 점점 답이 맞아요. 제가 질문하는 거에 내놓는 대답들이 정답들을 내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이 온 거고,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에 시험 접수할 때 이제 원래 고향은 부산이고 살고 싶은 건 서울이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디로 시험을 봐야 될까를. 근데 부산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시험을 합격하기에 고민을 쭉 하길래 제가 그 친구한테 해준 얘기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너가 살고 싶은 곳이 어디냐 물어봤더니 서울에서 살고 싶대요. 그러면은 서울로 봐라라고 저는 조언을 해드렸어요. 되게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 볼 때 당장 합격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고르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래서 전년도의 합격선, 그 다음에 경쟁률, 몇 명 채용하는지 이걸 보고 하는데, 우리 인생의 목표가 공무원 시험 합격이에요? 합격하면 내 모든 목표는 끝나나? 그게 아니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미래의 어떤 방향, 내가 가고 싶은 인생의 길의 하나의 관문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잘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 나는 저기로 가고 싶은데 문은 통과하고 싶어. 그냥 이쪽 문으로 들어가자.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지역을 선택할 때도 내가 진짜 가고 싶은 지역, 내가 진짜 일하고 평생을 살고 싶은 지역을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눈치 싸움 해봤자 솔직히 여러분, 내 머리나 이 사람 머리나 저 사람 머리나 다 똑같아요. 사람 생각하는 거 다 똑같고, 내가 이쪽이 좀 만만하다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쪽이 만만하다 생각해서 일로 와요. 결국 그 만만하다고 느껴졌던 지역이 합격선이 제일 높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눈치 싸움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가고 싶은 대로 시험을 보고 합격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8개월 만에 합격을 하고 너무 신나게 이제 다시 학원에 와서 우리 합격 영상도 찍고 저랑 이제 밥도 먹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보건직은 1년엔 힘들지, 애초에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지금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나는 1년 안에 무조건 합격한다 라는 걸 목표로 가지고 정말 자기 그 목표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계획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이미 내가 이제 한 1년 준비했는데 지금 2년 차다. 보통은 2년 차가 또 거의 대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2년 차여도 상관없고 3년 만에 합격하는 경우도 물론 상당히 많죠. 근데 조금 그 합격 후기 이런 걸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근데 합격 후기 보다 보면은 되게 그 단기 합격했다라는 얘기 되게 많지 않아요? 유독 많아요. 아니, 이렇게 다들 천재들이야. 어떻게 이렇게 시험을 단기 합격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합격생이 100명이면요. 100명 중에서 합격 후기를 학원 홈페이지 합격 후기를 올리는 학생들이 한 10%도 안 돼요. 그러면 누가 100명 중에 10명이 올린다고 쳐볼게. 10명 중에서 누가 합격 쓰기를 쓰고 싶겠어요? 1년만 내가 6개월 만에 붙었어. 얼마나 자랑스러워. 심지어 6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3년 만에 합격을 했어. 합격 쓰기를 쓰려고 그러면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공부했지? 1년 차에는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2년 차에는 이렇게 뭐 딱히 쓸 거 없고 난 그냥 꾸준히 했는데 이제 됐는데 딱히 쓸 게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 후기를 보면은 장수생의 합격 후기가 거의 없고 단기 합격생 합격 후기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그 합격 후기를 읽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독이 되기도 하는 게, 이제 2년 정도 공부한 학생들이 그 합격 후기를 읽을 때 되게 좌절감을 느껴요. 나는 2년이나 해도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은 6개월 만에 나는 가망이 없는 건가? 난 공부에 재능이 없나? 난 안 되나? 이건 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너무 극히 일부라는 거, 거기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후기 찾아보면은 한 학생이 그거 3년 만에 합격한 우리 이제 학생이 저랑 얘기하다가 합격 후기를 좀 꼭 써줬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를 해서 그 친구가 썼어요. 자기는 3년 동안 이렇게 장수해서 했다. 근데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대부분의 학생이 단기 합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 학생이 단기 합격을 하고 대부분의 학생이
학생이 2년에서 3년이 걸려요. 근데 합격 후기는 대부분 단기간 합격한 학생들이 써요. 그러니까 그런 합격 후기가 올라올 때 그걸 보고 그냥 어떻게 공부했는지에만 도움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 방법이 나랑 맞다면 그걸 취하면 되는 거고, 그 다른 수험생들이 합격하는 데 걸린 시간이랑 내 시간은 전혀 달라요. 사람마다 자기가 달리 단거리에 자신 있는 사람이 있고 장거리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고, 꽃도 피는 계절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내 페이스에 맞게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혹시라도 합격 후기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 보면서 좌절감, 뭐 그런 좌절감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거를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건직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보건직이 아무래도 기술직에 비해서는 그 수험 기간이 조금 더 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기술직 같은 경우는 시험이 너무 자주 있어. 경기도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있고 11월 달에 있고 중간에 한번 더 뽑기기도 하고, 지역마다 다른 날 시험 보고, 그러니까 지역이 가능하다면 여러 지역을 보고, 그러니까 시험을 여러 번 응시하는 게 가능한데, 보건직은 사실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가 특이하게 2월 달에 보건직 공무원을 한 번 더 뽑긴 했는데, 보통은 6월 한 번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최소 뭐 그냥 기본적으로 1년은 걸리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이제 뭐 2년이나 3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자기 목표를 잘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바로 이론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제가 아까 그거 얘기해드렸는데, 3권에 부록으로 해서 이제 교재 챕터 설명을 조금 하고 가면은, 우리가 그 보건행정 교재가 1권, 2권, 3권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3권에는 기출문제, 공개된 기출문제랑 의료관계 법규가 있다라고 했고요. 기본 이론 수업에서는 그 법규에 대한 강의는 하지 않는다라고 공중보건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보건직이랑 보건연구사에서 굳이 법규를 다 뒤집어서 다 면밀하게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법에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교재의 기본서 이론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냥 법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제가 심화이론 수업에서는 간단하게 마지막에 정리는 해 드릴 거지만, 그게 뭐 이렇게 크게 비중이 높게 봐야 될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 그럼 1권과 2권이 이제 주요 기본 이론이 되는데, 1권 같은 경우가 여기까지 보건행정 이론부터 사회부정까지가 1권이고요. 재무행정부터 해서 보건사업까지가 2권인데, 이제 1권은 보건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보건의료 서비스, 보건의료, 공중보건에 대한 이론들로 쭉 들어가 있는 거고, 2권에서 파트 5, 그러니까 재무행정, 정책, 기획이론, 조직, 인사행정 같은 경우는 보건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뭐냐면 그냥 행정학, 우리 행정직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공부하는 행정학 원론이 있어요. 그 행정학 원론에서 일부 내용들이 보건 행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생소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이론이며 모형이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나오는 내용들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되게 생소하지만 막상 공부하고 나면 시험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권과 2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출제 빈도는 뭐 골고루 다 출제가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사회 보장 파트에 대한 내용이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행정학 원론들 중에서 조직, 이론, 인사, 행정 파트에서 출제 빈도가 높아요. 하지만 뭐 출제 빈도가 높든 낮든 어쩌다 한 문제가 출제되든 우리는 공부를 다 해야 되죠. 왜? 100점을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보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보건학 이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학의 기초 이론에서, 자, 우리가 보건이라는 것 자체가 인구 집단의 건강을 다루는 행정이다, 보건 행정이. 그러면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잡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에 대한 개념 이해는 역사적 흐름에 따라 달라져요.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강, 그다음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 또 내가 생각하는 건강,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 질병의 양상, 뭐 철학적인 사조, 이런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감염병이 주요 문제였다가 만성질환이 주요 문제가 되고, 우리 불과 몇 해 전만 하더라도
감염병에 대한 위협, 공포 없이 살았잖아요. 그쵸? 근데 어느 순간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사라지지 않으면서 감염병은 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시 떠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건강에 대한 정의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1948년에 WHO가 발족이 됐어요. 그 역사적인 건 뒤에 나올 건데, WHO 헌장에 건강에 대한 정의를 딱 넣어놨어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건강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안녕이 완전한 상태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측면으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측면을 모두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이 중에서 우리가 육체적 안녕이라고 해서 신체적인 건강 상태를 얘기하겠고, 정신적 안녕 뭔지 알아요? 정신적으로 건강한지. 그럼 사회적 안녕이라는 건 뭐냐? 자, 사회적으로 건강하냐? 사회적으로 건강해요? 어떻게 사회적으로 건강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건강한 게 뭘까요? 사회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사회적 건강이라고 해요. 주변 사람들과 무난하게 잘 지내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공부에 충실을 하고,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사회적 안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안녕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나에게 부여된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사회적 안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옛날에는 육체적인 건강만 건강의 개념으로 보다가 그게 정신적인 것까지 추가가 되고 확대가 됐고, 현대에 와서는 사회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왜 사회적으로 되게 문제되는 게 뭐예요? 학교에서의 따돌림, 직장생활에서의 어떤 따돌림, 이런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관계가 잘 형성이 되지 못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현대에 와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사회적 안녕이다라는 것. 그래서 WHO의 건강 정의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적 개념의 건강이다라고 하면은 사회적인 건강,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보건 사업을 할 때도 단순히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부분까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어떤 지침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건강을 당위적인 측면에서 규정한 선언이다. 자, 건강에 대해서 건강은 이런 거야 라고 규정을 한 거야. 당위적으로 규정을 했다는 것은 당연한 어떤 측면을 규정을 하면서 선언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선언에 따라서 보건의료에 대한 어떤 이념적인 목표, 구체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야 라는 어떤 이념적인 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는 정도예요. 하지만 어때요? 구체적이지도 않고 측정도 불가능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발전시켜야 된다. 내용이 너무 애매모호하고 건강에 대해서 실정적으로 뭔가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정적 분석에는 활용도가 너무 적다라는 거죠. 자,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모두 포함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편적인 가치, 인간이 가져야 될 보편적 가치,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을 다 포함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편적인 가치를 모두 포함했다. 자, 비판을 보면은 정의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다. 안녕이 완전한 상태. 자, 안녕이 완전한 상태가 도대체 뭐예요? 나 잘 지내, 완벽하게 잘 지내. 어떤 게 도대체 완벽한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애매모호하고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다라는 거고, 자, 건강에 대한 개념이 변천되어 왔다라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질병에 걸려 있으면 건강하지 않은 거, 질병에 안 걸렸으면 건강한 거, 이런 정적인 개념으로 봤다라면은 현대에 와서의 건강은 동적인 개념으로 봐요. 뒤에 가면 다시 개념이 나올 건데, 현대에 와서는 건강이라는 게 내가 지금 건강한 상태인데 나는 건강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 건강을 잘 증진시키고 관리해서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뭔가 조금 삐끗하면 질병 상태나 건강이 안 좋은 상태로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움직이는 연속적인 동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의 건강에 대한 어떤 가치관인데, WHO의 건강의 정의는 안녕이 완전한 상태 라고 하는 어떤 정적인 상태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걸 단점, 그래서 건강의 정의를 보는 관점이 정적이다라는 걸 단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나머지 학자들의 건강의 정의를 볼 건데, 자, 여러 학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1번에 있는 베르나르, 4번에 있는 파슨스. 가장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학자들이에요. 베르나르랑 파슨스. 자, 그래서 베르나르부터 보시면은 버나드라고도 하고 베르나르라고도 해요. 이제 영문인데 뭐 이렇게 프랑스 사람에서 원래는 베르나르인데 그냥 영문으로 읽으면 버나드라고 해서 베르나르 버나드라고 하고요. 건강이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된 상태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밖에 지금 막 온도가 막 40도까지 35도, 40도 막 이렇게 기온이 너무 높아요.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걷다가 막 내 체온의 이상을 느끼면서 어지러워서 쓰러졌어. 뭐예요? 그래서 체온을 쟀더니 체온이 막 40도까지 올라갔어. 요런 게 항상성이 깨진 상태라고 해요.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인체는 항상성이라는 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체온은 항상 36.1도에서 37.1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가 될 거고요. 나의 심장, 맥박은 몇 회, 호흡은 몇 회가 항상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돼요. 근데 항상성이 깨졌다는 것은 이게 그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죠.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서 나의 내부 환경의 항상성, 유지되던 게 깨진 상태가 질병이다. 그래서 건강은 항상성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정의한 게 베르나르. 그래서 항상성이라는 개념을 베르나르로 연결시키면 되겠고, 자, 와일리라는 학자는 외부 환경 조건이 항상 달라지겠죠. 거기에 유기체가, 사람이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유기체가 외부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것을 건강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지거리스트라는 학자는 우리 생활 조건이 계속 달라지겠죠. 자연, 문화, 관습 등등 이런 것들에서 뭐 어떤 생활의 요구가 되어지는 게 있고 다양한 생활 조건이 변화되어 갈 건데, 그 변화되는 나의 생활 조건 환경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느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나의 내부, 내 몸 안의 기관, 조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라고 되게 어렵게 정의를 했죠. 자, 파슨스가 또 하나 중요한 학자다라고 했어요. 베르나르랑 파슨스가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했고, 자, 파슨스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를 강조하고 있어요. 어디서 봤죠? 우리 WHO의 건강의 정의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래서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는데, 파슨스는 그런 사회적 건강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란 어떤 상태다? 각각의 개인이 사회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회적 기능에서 내가 역할, 임무 수행 이런 것들을 건강과 연결시켜서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파슨스는 뭐라고 되겠냐면, 때로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건강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한대요. 왜냐면 나 좀 다쳐서 출근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우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를 건강이다라고 했고요. 자, 뉴먼이라고 하면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조화된 인간만이 진실한 건강자다. 이러면은 우리는 아무도 건강하다라고 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모든 측면에서 조화가 이루어진 사람이 건강이다라고 뉴먼이 제시를 했고, 자, 윌슨은 뭐라고 많이 했지만 뭔 얘기냐면, 우리 가끔 보면은 이렇게 다리가 없는데 의족을 차고 에베레스트 등반하고, 뭐 팔이 없는데 어디 뭐 올림픽 대회, 장애인 올림픽 대회 나가서 패럴림픽 나가서 막 이렇게 메달 따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체적으로 뭔가 결핍,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사지육신 멀쩡한데 집에 콕 처박혀갖고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신체 조건과 무관하게 건강을 취급을 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의학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지만 굉장히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윌슨의 정의였고요. 그 다음에 스미스라는 학자가 4개의 개념으로 나눠서 건강을 정의를 했어요. 임상적인 개념, 역할 수행, 적응 건강, 행복력 이렇게 4가지로 나눴을 때, 임상적으로는 질병, 어떤 질병의 증상, 불구 이런 게 없으면 임상적으로는 건강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역할 수행 개념은 사회적인 어떤 건강과 비슷하겠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면은 역할 수행 측면에서 건강한 거고,
거고, 자, 적응 건강의 개념은 환경에 내가 잘 적응하느냐라는 측면, 행복론적 개념이라고 하면은 내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안녕을 추구하고 있느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던이라는 학자가 나왔는데, 이제 요거는 던의 건강, 불건강, 연속성 개념, 제가 아까 WHO 건강 정의 얘기하면서 현대적인 건강은 어떻게 본다? 연속적인 개념, 동적인 개념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자, 그 동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게 던의 건강, 불건강, 연속 개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건강, 질병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잘 관리해서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요. 이 건강한 사람이 질병으로 가서 사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움직이는 움직임 속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상생활에서 잘 대처하고 기능할 수 있는 상태를 건강 상태라고 했고, 불건강한 상태는 일상적인 상태에서 어떤 건강에 위협이 왔을 때 그것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상태를 불건강한 상태라고 했어요. 자, 최적의 건강 상태라고 하면은 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서 혹시 내가 어떤 결함이나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최적의 건강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정의들을 좀 살펴봤고요. 기본권으로서의 건강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법에 있는 문장들이 좀 나오는데 뭐 중요하게 막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이렇게 건강에 대한 것을, 건강이라는 것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해야 되는 중요한 책임져야 될 것, 그래서 국민들이 누려야 될 권리라고 보고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권으로서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할 권리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법에 이제 그 보장하고 있는 내용들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건강권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법들을 보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면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34조 보시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신체장애자,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고, 35조에도 보면은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건강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왜 갑자기 환경 보존? 환경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보건의료, 그리고 하나 더 있거든요. 건강권 보시면은 얘는 뭐 평등, 그 다음에 모성보호, 여기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보건의료 기본법이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보건의료 기본법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에 관해서 국가에게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건강과 관련된 권리를 침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보건의료 기본법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고요. 자, 그 안에서 건강 증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보건의료 기본법 제2조의 기본 이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보시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개개인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만든다. 누가? 국가가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 여건을 만들고, 그 보건의료가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그 보건의료 자원을 잘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형평성 있게 보건의료의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이 보건의료 기본법의 기본 이념이 되겠죠. 자, 우리나라의 법들뿐만 아니라 유엔의 세계 인권선언이라던가 WHO 헌장에서도 이렇게 건강에 대한 권리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건강권이라고 하는 거,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건강권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유엔 인권선언에서도 모든 사람은 사회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사회보장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필요시 소득이나 의료를 보장해주기 위한 국가적인 제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 이것도 뭐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거고, WHO 헌장에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건강을 향유하는 것. 자,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자,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진다? 정부가, 국가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자, 기본권으로서의 건강 개념을 보시면은, 국민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건강권의 확보를 위해 뭐예요? 국민이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건강에 대한 권리가 확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걸 위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 결국은 국가가 사회 제도 시스템 안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자원의 균형적인 배분이 필요해요. 자, 내가 저기 시골에 어떤 섬에 살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우리 지역엔 병원도 없고 보건의료 기관도 없고 병원을 이용할 수도 없다 라면은 형평성이 떨어지는 거죠. 물론 지금 상태가 그렇죠. 근데 민간 의료기관이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을 설립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이나 산업재해는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중요한 요인들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개인이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국가 사회의 책임성을 높여야 된다.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양과 질에 대한 계층 간의 형평성 제고, 그래서 소득 계층 간의 지역 간의 형평성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로 기본적인 건강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죠. 자, 그럼 건강과 질병으로 넘어가서, 자, 건강의 장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요 이론이 진짜 별거 아닌데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와요. 진짜 쉬운 문제로, 이거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고 되게 쉽게 나와요. 랄론드라는 학자 이름 학자는 아니고 랄론드라는 사람은 1974년에 이 보고서를 랄론드 보고서라고 하거든요. 발표했는데 캐나다 보건성 장관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보고서를 썼겠어? 그냥 장관 이름으로 보고서를 발표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연구원들이 보고서를 썼겠죠. 근데 무슨 보고서냐? 캐나다 사람들의 어떤 미래 건강과 관련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그게 언제? 1974년이에요. 랄론드 보고서 1974년이라는 거고, 자, 이 보고서를 통해서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유전적인 요인, 환경, 생활습관, 보건의료 체계. 자, 요 4가지는 앞으로 계속 거론이 될 중요 4가지 요소예요. 그래서 쭉 연구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특성,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전자, 환경, 생활습관, 그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가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 그럼 이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질병이라던가 사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뭐겠어요? 생활습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음 중 랄론드 보고서에서 제시된 건강 결정 요인 4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또는 4가지 결정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된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출제돼요. 너무 쉽죠? 그냥 무조건 맞추고 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자, 유전적인 요인도 사실은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모든 것은 유전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그 특징 때문이다라고 막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 미래가 너무 암울해요. 왜냐면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내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사실 유전적인 특성이 굉장히 많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얘는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그걸 알고 미리 거기에 대비해서 내가 다른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전은 직접 그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감수성 인자, 걸리기 쉽다, 요 정도의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 결국은 생활습관이랑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건의료 체계 같은 경우는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원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냐면 보건의료 체계에 가장 많이 써요.
하지만 보건의료 체계가 미치는 영향이 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건의료 체계도 중요한 하나의 요인 4가지고요. 자, 이 주요 결정 요인들을 하나씩 다시 살펴보면은 유전적인 요인들, 유전은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당연히 많이 보고되어 있죠. 자, 근데 이 유전적인 특징이 그 유전적인 특징만으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유전적으로 내가 우리 부모님 당뇨병이 있어요. 그럼 나도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가족력을. 근데 그 유전자만 비슷하냐? 먹고 하는 기본적인 생활 양식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적인 요인, 생활 습관 요인과 상호작용을 해서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종의 감수성 요인의 하나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건학을 공부하면서 감수성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감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수성이 높다, 질병에 걸리기 쉽다. 감수성이 낮다, 질병에 잘 안 걸린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감수성 요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전은. 자, 생활습관, 건강 행태 요인, 흡연, 신체 활동, 운동,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일상적인 나의 자기 관리, 이런 것들이 질병 발생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죠. 그래서 내가 술을 얼마나 먹는지, 담배를 얼마나 피는지,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식습관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겠고, 환경적 요인으로는 생물학적인 환경도 있고, 물리화학적 환경도 있고, 사회적 환경도 있어요. 생물학적 환경이라고 하면은 세균, 바이러스, 뭐 곰팡이균, 기생충, 이런 미생물들, 이런 것들이 질병을 일으키게 되죠. 자, 물리적인 환경 또는 화학적인 환경이 있는데, 물리적인 환경이라고 하면 고온, 그러니까 막 열사병 걸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너무 더워서 추울 때 저체온증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물리적인 환경에 의한 것. 그다음에 공기 오염, 수질 오염 또는 뭐 소음, 환경 오염 물질, 이런 것들도 화학적으로도 또는 물리적으로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죠. 사회적 환경이라고 하면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회 시스템, 그래서 보건의료 체계, 정치 체계가 결국은 그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보건의료 체계,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제도 같은 것들, 또는 그 사회의 사회적 관습, 이런 뭐 사회적 문화, 사회적 지지 정도, 이런 것들이 다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체계. 보건의료 체계는 사회적 환경으로도 볼 수 있지만 워낙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또 따로 띄어서 하나의 구성 요소로 보는 거예요. 그 국가의 정치 체계, 사회 경제적 상태가 보건의료 체계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국가가 어느 정도 경제적 수준이 발전해야지 보건의료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고 어떤 분배가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그 국가의 정치 체계가 어떠냐. 미국처럼 완전 자유민주주의 뭐 해가지고 신자유주의 막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국가가 뭔가 통제하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건강보험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가 없기도 하고, 영국이나 뭐 영국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그런 복지에 대한 그게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달라지는 거죠. 인구 집단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결정 요인을 보면은 75세 이전에 사망한 사람들, 75세 이전에 사망하는 거는 일반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원래 평균 수명보다 짧게 살았잖아요. 그럼 왜 죽었을까? 뭐에 영향을 받았을까를 연구를 해보면 생활 습관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질병 발생과 관련된 이론들을 좀 볼 건데, 3가지 이론이 나와요. 역학적 삼각형 모형, 그리고 거미줄 모형, 수레바퀴 모형. 이거는 어떤 모형? 이거는 사실 보건 행정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한두 번 나온 적이 있고, 이거는 공중보건에서 역학 파트 들어가면은 중요하게 다뤄지고, 공중보건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이게 보건행정이나 공중보건이나 문제가 서로 크로스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건행정에서도 출제가 된 적은 있어요.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라고 하면은 3가지가 삼각형을 그리고 있죠. 병인, 숙주, 환경. 그래서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질병 발생의 생태학적 모형 중에 하나라고 해요. 뒤에 가면 다시 생태학적 모형이 나올 건데,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어떤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요. 그럼 어떻게, 뭐가 병인과
숙주와 환경, 요 세 가지 중요하겠죠? 요 세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질병 발생을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을 맞추고 있으면 질병이 안 걸리고, 균형이 깨지면 질병에 걸린다. 그래서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라도 변화가 있어서 평형이 깨질 때 질병 발생이 증가하거나, 또는 이 균형에서 숙주가 너무 건강해졌거나 병인이 너무 부족해졌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질병 발생이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병인 숙주 환경으로 설명을 하는 모형인데, 이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병인이 명확한 감염병을 설명하기엔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 유행에 대해서 병인이 뭐예요? 코로나19고, 환경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냐, 숙주 요인은 숙주의 면역 상태가 어떠냐, 예방접종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병인이 불분명한 비감염성 질환, 어떤 거, 고혈압의 병인은 뭘까요? 당뇨병의 병인은 뭘까요? 질병의 원인은, 그러니까 병인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감염증의 원인은 뭐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홍역의 원인은 뭐예요? 홍역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뭐 이런 건데,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역학적 삼각형 모형을 가지고는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감염병 설명에 유리한 모형이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거미줄 모형이 나오는데, 그림으로 먼저 보시면은 심근경색증이라는 어떤 질병이 발생하기까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심근경색증이 빡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산업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직장생활에 스트레스도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흡연도 하게 되고, 운동도 부족해지고, 뭔가 식습관이 바뀌면서 그로 인해서 비만이 생기고, 비만으로 인해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흡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다 미쳐서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와서 심근경색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질병이 발생하기까지 이렇게 여러 요소들이 얽히고 설켜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몇 개의 고리를 끊어주면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여기 있는 모든 요인을 싹 다 제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금연을 하고 운동 부족을 해소시키고 뭐 식단 관리를 해서 비만을 잘라낸다라면 밑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설명하는 걸 거미줄 모형이라고 해요. 자, 질병 발생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요인들이 복잡하게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어서 작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자, 이 거미줄 모형에서는 그 질병의 병인이 무엇인지, 환경 요인은 무엇인지, 숙주 요인은 무엇인지 이거를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얘네들을 다 뺀 게 아니라 그냥 구분하지 않고 다 원인이 되는 걸 갖다 넣은 거예요. 만약에 이 질병이 간암이다. 그러면은 중간에 만약에 이게 간암이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비형간염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병원체 요인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질병이 뭐냐에 따라서 어쨌든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병인 숙주 환경을 구분하지 않고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모두 파악을 했으며 중간에 몇 개의 요인을 제거하면은 질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 자, 세 번째 수레바퀴 모양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도 그림으로 먼저 보면은 가운데에 숙주가 있어요. 숙주 요인이 있고 숙주를 둘러싼 환경이 있는데, 환경으로는 생물학적 환경, 물리화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숙주의 안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유전적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숙주와 숙주를 둘러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질병 발생을 설명하는 게 수레바퀴 모형이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핵심적인 숙주 요인과 그 숙주를 둘러싼 생물학적, 사회적, 물리화학적 환경의 상호작용, 다시 말하면 숙주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질병 발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병인이 없죠. 그래서 병인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그냥 생물학적 환경, 물리화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과 숙주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질병 발생의 다요인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의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 설명하게 되는 거고, 유전적 요인이 숙주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환경으로는 생물학적, 물리화학적, 사회적 환경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수레바퀴 모형의 특징, 숙주가 가지고 있는 저항
면역 능력이 질병 발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에 숙주 요인이 들어가 있는 거고, 자, 거미줄 모형 같은 경우는 숙주와 병인과 환경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거미줄 수레바퀴 모형은 숙주랑 환경을 구분해서 이 숙주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죠. 자, 질병이 뭐냐에 따라서 바퀴를 구성하는 부분의 크기가 달라져요. 만약에 홍역이다. 그러면 주요 원인이 뭐겠어요? 병원균, 바이러스겠죠. 그럼 바이러스는 생물학적 환경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생물학적 환경의 범위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유전자와 관련돼서 질병이 발생됐다? 그럼 유전적 요인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질병의 원인이 뭔지에 따라서 바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정도로 수레바퀴 모형까지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질병 발생 모형을 좀 정리를 했고, 잠깐 쉬었다가 건강 모형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